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사마에럴TV 2018 알랭 시피오 필라델피아 정신 제53페이지 자기중과 함정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질차 구독 추천업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자기중과의 함정. 이처럼 고유한 성질을 가진 모든 것을 측정 가능한 수량으로 번모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우리를 일종의 투기적 고리 속으로 끌어들인다. 투기적 고리 속에서는 수치화된 이미지에 대한 믿음이 그 이미지가 표상한다고 여겨지는 실체와의 접촉을 점진적으로 대체한다. 사실 동일한 성질이 부여되는 특정 가능한 대상만 숫자로 셀 수 있는 법이다. 우리가 자연의 대상을 특정하고 분류하는 사고 범주들은 그 자체로는 수학적인 것들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특정과 분류가 합리적인 것이 아닌 것은 아니다. 사고가 하는 일은 측정된 수량을 언제나 척도의 의미와 연관지음으로써 계산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다.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실태를 측정하고자 할 때 모든 계산을 그 자체로는 계산할 수 없는 준거 시스템 속으로 편입시킬 필요성은 더욱 절대적인 것이 된다. 자신의 기본 저작들을 통하여 알랭 데롤로지에르는 자연과학에서 수량을 사용하는 방식과 달리 사회경제적 통계는 선지하는 어떤 실제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존재와 힘들을 동등한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새로운 실체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법질서 속에서 헌법이 54페이지. 그런 것처럼 통계는 본질적으로 규범적이며 하나의 공적 공간을 건설하는 데 복무한다. 그러나 헌법과 달리 통계의 규범성은 은폐된다. 통계는 그 수정에 관한 규칙을 주장하지 않으며 통계가 제공하리라고 기대하는 명백한 사실들, 그러나 통계는 이를 믿게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는 그 자체로는 반박 절차를 포함하지 않는다. 측정과 평가를 혼동하는 것은 측정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든다. 왜냐하면 측정하기는 단순히 측정하기가 아니라 측정에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 판단은 측정을 회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의미의 정의는 불가피하게 교의적 차원을 갖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 범주들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현대의 회계감사 시스템은 현대 회계학의 아버지들 중에 한 명인 제임스 애니언이 19세기 말이니 그러한 의미로 정식화했던 신중함의 지혜를 완전히 망각한 듯이 보인다. 가능한 한 적은 숫자들을 사용하라. 사실과 진실과 원칙들에 대하여 숙고하고 행동하라. 그리고 숫자들은 그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라. 오늘날 잘 훈련받고 경험 많은 회계사는 숫자의 인간이 아니다. 시장은 계산의 영역이지만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계산에서 벗어나 있는 경험에 근거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시장의 붕괴가 보여주듯이 투기적 고리 속에 갇혀버릴 위험이 있다. 특정의 의미를 잃어버린 금융은 현실이 역습하는 그 순간까지 현실과 접촉을 잃어버렸다. 현실과 접촉 상실은 신공공관리의 이름 아래 개발되어 온 지표들에 의거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이 경영학 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과 동일한 운영 규칙이 구속되어야 한다. 즉 55페이지. 국가는 시장 가격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행위하는 세상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수치 신호들에 반응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지난 10여 년 동안 협치, 거버넌스의 이름으로 공공영역에서 도입된 개혁들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캐틀레 이후 개념화되어 온 통계 범주들과는 달리 협치의 필요성을 위하여 개발되어 온 새로운 지표들은 국가의 행위 실태를 밝혀주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들의 성과와 비교한 점수를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공무원들의 행위를 기획하는 것을 특히 목적으로 한다. 민간 영역에서 이 개념은 회계표준화의 의미를 심각하게 변화시켰다. 이제 회계표준화는 더 이상 기업들의 책임을 상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금융 성적에 대한 벤치마킹을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이버네틱스에서 나온 협치 개념은 숫자를 하나의 틀이 아니라 행위 목표로 간주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반응의 동력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각각의 사적 행위자 또는 공적 행위자는 더 이상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지는 숫자 신호들에 반응한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개념화되는 공공정책 지표들은 소련의 계획경제 지표들과 동일한 교조적 방식에서 비롯하여 또 동일한 효과들을 유도한다. 그것은 행위의 방향을 구체적인 결과가 아니라 수량적 목표의 달성으로 맞추는 것, 그리고 피지배자들의 삶과 단절된 지배계급의 경제와 사회에 대한 진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상을 수치로 표상하기는 오늘날 공공부문 56페이지 과 민간 부분을 가리지 않고 지배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와 국가와 기업들을 점점점 육육일의 삶과 현실을 유리시키는 수량화의 자폐층 속으로 가둔다. 사실 현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현실을 외부의 가치체계와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가치체계를 문제 삼기 위해서는 가치체계에는 자연에 내재한 것이 아니며 심의와 항의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치체계를 측정 가능한 사물로 취급하는 것은 특정 수단을 고장내는 것으로 귀결되며 자신의 고유한 가치체계에 있을 수 없는 과학적 객관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국내법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이나 세계은행이 고안한 지표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규범화의 희화적 이미지가 된다. 그러한 지표들은 여전히 법률의 심의를 둘러싸고 있는 민주주의적 논의의 필요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표들의 제시하는 수량화된 이미지는 현실의 이미지가 아니라 지표 개발을 주도한 믿음들에 대한 관한 이미지이다. 가령 로베르트 살레는 개방형 정책 조정 기법 속의 순간 취업률의 개선에 대한 강조는 고용의 불안정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해도 좋을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상정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 지표들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고용 가능성 개념에 근거한 것으로서 고용을 상실할 커다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취약성은 더더군다나 고려하지 않는다. 이 지표들은 다시 일자리를 찾는 노동자들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으며 그 일자리의 질에도 관심이 없다. 마지막으로 이 지표들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나오는 순간에만 관심을 가지며 사전에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다. 소비에트의 위대한 저항작가인 논리학자인 알렉산드르 지노비에프 사람 이름은 밑줄을 치겠습니다. 알렉산드르 지노비에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의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대학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박사학위 심사를 통과한 논문 수나 1년차 유급비와 같은 지표를 대학에 적용하는 것은 이를 훌륭하게 묘사하는 사례를 제공한다. 57페이지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를 공고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다. 요구 수준을 낮추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종류의 지표들이 연구자의 작업을 평가하기 위해서 확산되는 때에 인용지수, 특허수, 동료평가 시스템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의 수 등 지노비에프가 URSS, 이반 브루크로 재병명에서 연구의 계획화에 관하여 쓴 글엔 눈부신 현재성을 띈다. 사람들은 연구를 망각하였다. 사람들은 이 망각에 몰두하였다. 아주 특별한 회의가 있었다. 교육하고 개선하고 교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 다음 구체적인 척도로 넘어갔다. 방가를 권해 대학원 박사와 이학 박사의 수 증대하기. 방가를 권해 연구자들의 훈련과 박사 학위 논문의 이론적 과학적 수준을 개선하기. 방가를 선분해 과학적 쟁점에 관한 출판물의 수 증대하기 등 말이 나오기 무섭게 즉시 실천에 옮겨졌다. 사람들이 말하듯이 도약해야 했다. 몇 개월이 지난 후 대학원 박사의 수는 100배로 증가했고 이학 박사의 수는 99배로 증가했다. 출판물의 총 인구는 1억 톤에 달했다. 이런 문제의 떼짜기 부로서는 안 된다. 가능한 한 인류 키우기. 그리고 머지않아 이반 물건은 과학으로 미어 터졌다. 숫자에 의한 협치는 통계적 범주들을 대변한다고 간주되는 대상들의 실체에 대한 믿음과 그러한 범주들의 확정을 가능하게 했던 등치의 합의들에 대한 망각을 근거하고 있다. 이처럼 숫자에 대한 협치는 자기 중과의 함정에 빠질 위험에 노출된다. 이 함정은 수학적 논리, 즉 1세기도 전에 러셀과 화이트헤드가 논리적 모순, 가령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거짓말이다 를 제거하기 위해서 발전했던 것과 같은 유형론에 의하여 분명해진다. 이 유형론은 몇 가지 점에서 그들에 의해서 반박되었지만 그들이 증명한 수학에서의 불완전성 원리는 러셀의 핵심적인 주장을 강화한다.
즉 어떤 집합도 스스로에게 속할 수 없으며 스스로를 전제할 58페이지 수도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인간의 정신뿐만 아니라 이들 사회에 대해서도 역시 유효하다. 혹자는 러셀을 문법의 입법자라고 불렀지만 좀 더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한다면 러셀의 유형론이 가르쳐주는 것은 근기의 논리적 기능이다. 사실 유형론은 자기중거적, 자기중심적 사고의 모순과 N 유형의 모든 교합력 문제는 비모순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M+1 수준의 다른 유형의 명제에 이거해야 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이버네틱스의 아버지들 가운데서 한 명인 노버트 위너가 자신의 마지막 주작을 사이버네틱스와 종교 간의 몇 가지 충돌 지점들의 화려한 까닭을 이해할 수 있다. 위너는 과학주의자가 아니라 현자였으며 근기의 교리적 문제는 인간에게서 이성을 정취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서는 벌릴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였다. 근기. 그것은 인간들이 서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경제적 자유의 이름으로 일체의 근기를 청산하는 것은 강자가 약자를 짓는 개고 폭력의 숨이 열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그러므로 필라델피아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전통에 대한 신뢰는 결코 역사를 멈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과거의 지혜 속에서 현재를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 것이며 미래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오늘날 문제는 극단적 자유주의 혁명 이전의 상황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의 현재성을 생각하는 것이다. 예, 제1장 거대한 반전 다 봤고요. 내일부터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